많은 부자분들이 12월 달엔 항상 이쪽으로 돈을 집어넣습니다. 이번 달에 꼭 놓치면 안 되는 부분, 3천만 원 전체를 소득공제 해준다는 건 어마어마한 혜택인 거죠.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의 잘 사는 방법, 돈과 마음을 연구하는 목돈관리 전문기업 행센의 오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매년 연말이 되면은 요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항상 이때 안 갔습니다. 언제 갔냐면 내년 1월, 2월 달에 갔습니다. 보통 우리가 1년간 경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1월 달 말부터 서류 준비해서 막 연말정산 진행하잖아요. 그때는 사실 뭘 신경 써도 좀 늦거든요. 23년도에 연말정산을 잘 받으려면 23년도가 지나기 전에 뭔가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23년이 지나고 24년도 1월달이나 2월달이 막 부랴부랴 이것저것 알아보시는데 그땐 늦는다. 그러니 늦기 전에 12월달에 꼭 챙겨야 되는 것들, 많은 부자분들이 12월달엔 항상 이쪽으로 돈을 집어넣습니다. 그곳에 대해서, 그쪽 시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연말정산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은 구조를 이해하고 있으면 환급 잘 받는 방법도 우리가 같이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연말정산 환급 받을 때 12월달, 이번 달에 꼭 놓치면 안 되는 부분 있지 않겠습니까?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말정산이랑 항상 우리가 사전에는 어렵게 나와 있어. 급여 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1년 동안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 연도 초에 넘거나 모자라는 그 액수를 정산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요, 가짜 세금과 진짜 세금을 비교해서 정산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납부하는 소득세가 결정되는 과정이 이런 식으로 되죠. 일단 총소득이 있고, 총소득에서 누구나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적용받게 됩니다. 이거는 딱히 저희가 노력하거나 알아보거나 뭐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소득이 얼마는 무조건 근로소득으로 공제한다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렇게 근로소득 공제를 하고 나면 근로소득 금액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여기에서 각종 소득 공제를 또 빼주게 됩니다. 소득 공제를 적용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뭐 청약저축이라든지 또는 뭐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상환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다 소득 공제가 되는데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고 나면 과세 표준 금액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요. 과세 표준 금액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거기다가 소득세율을 적용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개 남았죠? 뭐냐? 세액 공제라는 게 있죠. 세액 공제는, 소득 공제는 소득을 줄여주는 공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세액 공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산출세액에서 얼마는 할인해 드릴게요, 세금 좀 빼드릴게요 라는 게 세액 공제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많이들 하시는 연금저축계좌 이런 것들 있죠. IRP 돈 넣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걸쳐서 우리는 결정세액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이걸 그 시간적 그래프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년간 벌어들인 총 소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1년간 공제하는 것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1년 동안 내가 살아봤더니 어떤 의료비도 썼고, 신용카드도 썼고, 교육비도 썼고, 연금저축도 가입했고, 주택담보대출도 상환했고 등등등 여러 가지가 1년 동안 살았던 이만큼 공제받을 게 있어. 그러면 소득에서 이 공제를 빼고 당해 과세 표준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과세 표준에다가 적용세율을 곱해주게 되면 비로소 우리의 세금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까 보셨던 요거죠. 결정세,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1년간 총소득과 1년간에 공제되는 모든 걸 알아야지만 과세 표준을 구할 수 있고, 과세 표준이 나와야지만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1년 동안 우리가 일단은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1년 동안은 시간이 지나야 요때까지 갔을 때 1년간 경제 활동하고 나서 총급여, 총소득 세액공제를 알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세금을 이때 가서 원래는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걸 언제 납부한다?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납부한다. 이게 보통 우리의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순서입니다. 근데 우리 근로소득자분들이 조금 달라요, 얘기가. 뭐냐면 1월 달에도 급여를 받고 2월 달에도 급여를 받는데 이때도 우리는 세금을 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23년도 1월 달에 나는 아직 총소득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1년간 총 공제받는 게 어떤 건지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총소득을 모르고 공제하는 게 몰라. 그럼 뭘 몰라요? 과세표준도 몰라. 과세표준을 뭘 몰라요? 세금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금을 내요. 희한하죠. 그리고 다음 달에도 세금 내고 계속 세금 내요. 아니, 이때는 내가 1년 동안 얼마를 벌지, 1년 동안 얼마를 쓸지, 어떤 걸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는 세금을 냅니다. 어떻게 내냐? 국세청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로자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딱 보니까 올해 세금이 어림잡아 이 정도 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나눠서 12번으로 나누어서 미리 내세요 라고 하는 게 근로소득자분들의 원천징수입니다. 사실 이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1년 동안 살고 나서 그 다음에 총소득과 1년 동안의 총공제가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건데, 아니 1년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세금을 낸단 말이죠. 그것도 세금 관계, 돈 관계는 정확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국가와 국민 간의 돈 관계를 어림잡아 한대.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어림잡아가 뭐냐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표에 따라서 우리의 이쪽에서 납부하는 세금을 정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소득이 얼마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부양 가족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보통 얼마 정도 공제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도 거기에 맞춰 세금 미리 납부하세요 라는 게 우리의 원천징수라는 거죠. 어림잡아서 우리는 세금을 내고 있어요. 이 어림잡아내는 세금보다 가짜 세금이다 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가짜 세금과 진짜 세금을 비교하는 것이다, 연말정산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근로소득자분들이 1년 동안 납부하는 건 무슨 세금이다? 가짜 세금이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어림잡아 납부하고 있는 세금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근로소득자분들이 1년 동안 충분히 살아냅니다. 1년 동안 경제활동하고 나면은 요때가 되면 드디어 이제 우리 근로자분들도 1년간의 총 소득과 1년간의 총 공제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과세표준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때 가서 우리는 세금 계산해가지고 2월 달에 연말정산 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이 1년 동안은 세금을 어림잡아서 일단 내요. 왜냐면 이때는 우리가 얼마를 세금 내야 되는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가 일단 내고 1년 다 지나고 나면 1년 다 지났네요. 그러면 당신이 이제 총소득과 총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시죠? 우리 정산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산해서 가짜로 낸 세금과 진짜 정산하니까 만들어진 세금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비교해서 가짜 세금이 많다. 가짜 세금이 200만 원이고 진짜로 1년 동안 살고 나서 계산해 봤더니 이 사람은 100만 원만 내면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가짜 세금 어림잡아 낸 세금 200이야. 그러면 100만 원 더 많이 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받아야지. 그게 뭐다? 환급. 우리가 13월에 월급이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토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왜 그러냐? 가짜 낸 세금은 200만 원이야. 근데 1년 동안 살아온 결과 봤더니 생각보다 이 사람이 돈도 많이 벌었고 생각보다 여러 가지 공제 적용될 게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나온 게 300이에요. 당신은 원래 세금이 300인데 가짜 세금 낸 게 200밖에 안 되네요. 그럼 100만 원 더 어떻게 하세요? 납부하세요. 요게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거나 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연말정산에서 13월에 월급을 받으시려면요, 진짜 세금을 줄여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진짜 세금을 줄인다는 건 이쪽에 해당이 돼야 된다는 거죠. 가짜로 낸 세금보다 진짜 세금이 적으면 우리는 환급을 받는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세금은 어떻게 줄이는 것이냐? 진짜 세금을 줄여야 우리가 환급받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금을 줄이는 게 중요한데 진짜 세금은 어떻게 줄이는 거냐면 우리가 신경 쓸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소득공제를 늘리거나 세액공제를 늘리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소득공제가 늘어나면 뭐가 줄어든다? 과세 표준이 줄어든다. 그쵸? 과표가 줄어들면 산출세액이 줄어든다. 그쵸? 그리고 세액공제가 늘어나게 되면 결정세액이 줄어든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를 늘리거나 세액공제를 늘리면 됩니다. 물론 총소득을 줄이게 되면 당연히 결정세액도 줄겠죠. 근데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쵸? 우리는 소득은 소득대로 만들면서 세금은 적게 내고 싶잖아. 이게 누구나의 공통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려면
소득공제를 늘리고 세액공제를 늘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그 소득공제를 늘리고 세액공제를 늘리는 것 중에서 12월 달인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벤처투자 소득공제고 두 번째는 연금계좌 세액공제인데 일단 이것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간단하니까. 연금계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년 동안 납부한 게 600만 원 그리고 IRP 같은 경우는 900만 원 해서 두 개 합쳐서 900만 원 한도로 우리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보통 매월 납입하는 것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거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연말이 돼서 내가 1년 동안 납부한 연금저축액이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아직 300만 원 남았잖아. 600만 원 한도니까. 그러니까 300만 원 일시에 넣어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니 1년 동안 납부한 연금 액수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남은 한도가 있다면 연말이 넘어가기 전에 한 방에 일시에 납부를 하셔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은 벤처투자 소득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처투자 소득공제가 뭐냐? 그러니까 벤처투자가 뭐냐? 이것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정부로부터 벤처 회사라고 벤처 기업이라고 벤처 인증을 받은 회사에 우리 개인들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자 금액 3천만 원까지는 100%다 소득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근로소득 금액이 6천만 원이신 분이 있어요. 이분께서 만약에 벤처 투자라는 거 3천만 원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과표가 3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과표가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산출세액이 줄어들고 진짜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혜택입니다. 우리가 보통 소득공제할 때 뭐 인적공제하고 추가공제하고 배우자공제 해봤자 한 명당 150만 원 막 이래요.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런 거 받으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몇 천만 원 써봤자 소득공제 되는 거는 몇 백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3천만 원 투자하면 3천만 원 전체를 소득공제 해준다는 건 어마어마한 혜택인 거죠. 그럼 이 어마어마한 혜택을 정부는 우리한테 왜 주냐? 한번 의심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원하는 걸 우리 개인이 행동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한테 큰 혜택을 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모든 세금 혜택을 줄 때는요, 나라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했을 때 세금 혜택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이 정부는 원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항상 이 정부는 기업들을 육성 지원하길 원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이 살아야 고용이 늘고 고용이 늘어야 소득이 늘고 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어야 경제가 선순환 될 테니 항상 정부는 기업들을 살리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정부가 기업을 살릴 때 여러 가지 정책도 있고 제도도 있겠지만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거든요. 근데 정부는 이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때 늘 돈이 부족해요. 왜냐면 정부의 세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복지도 해야 되고 국방비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쓸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에다가 줄 수 있는 돈이 늘 한정되어 있고 늘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정부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개인님 당신이 벤처기업에 투자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소득공제 혜택을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정부는 원래 이 기업을 지원할 때 1,00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1,000만 원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개인이 이 기업에 1,000만 원을 투자하게끔 독려를 하는 겁니다. 장려를 하고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1,000만 원을 투자를 하면 이 개인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으로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의 혜택을 주는 거예요. 투자는 1,000만 원이 됐어. 예를 든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정부는 원래 이 기업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정부 재원으로 1,000만 원을 줬어야 되는데 정부가 들어갈 1,000만 원을 안 드리고 개인이 1,000만 원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는 대신 어떤 걸 포기했냐? 200만 원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이 개인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즉, 정부는 1,000만 원 드릴 일을 절세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200만 원으로 퉁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정부는 원래 이 기업들에게 1,00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싶어. 1,000만 원은 쓸 돈이 없어. 그러니까 개인이 투자하게 만들고 정부가 거둘 수 있었던 200만 원 세금을 안 걷는 걸로 1,000만 원 투자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벤처 투자 소득공제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게 정부한테만 좋냐? 그런 건 아니에요.
정부만 좋으면 이 제도가 이렇게 오랜 기간 유지될 수가 없죠. 이게 외환위기 때 1997년도부터 만들어진 제도거든요. 벌써 이게 몇 년입니까? 20년이 훌쩍 지난 제도가 아직까지 잘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부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벤처 인증 받은 기업한테도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경제의 3주체, 정부, 가게 또는 개인, 이 기업은 각각 원하는 게 있거든요. 정부가 원하는 건 뭐다?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기업들은 뭘 원한다? 자금 유치를 원한다. 그리고 개인들은 뭘 원한다? 투자해서 수익도 얻고 싶고 그리고 절세도 좀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벤처 투자 소득공제라는 게 정부는 기업 육성하는 거를 실현할 수 있고 기업은 자금을 유치할 수 있고 개인은 투자 수익이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각각이 원하는 게 있는데 이 모두가 완벽하게 원하는 바를 충족하게 되는 게 벤처 투자 소득공제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년 넘게 꾸준히 정착돼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벤처 투자 소득공제는 얼마 공제를 해주는 것이냐, 밑에 거를 그냥 보시면 편한데 3천만 원 투자했다 그럼 3천만 원 전액을 공제를 해주게 되는 거고 5천만 원 투자한다 그러면 4,400만 원을 소득공제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해주죠. 그럼 실제 예시를 들어서 얼마 투자할 때 얼마를 절세 받을 수 있는지, 공제되는 거 오케이 알겠어, 나는 공제되는 것보다 직관적으로 얼마의 세금이 절세되는 거야 이게 궁금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걸 좀 말씀드리면, 만약에 과세 표준이 1억 원인 분께서 5천만 원 벤처 투자를 하신다. 그럼 얼마가 절세가 되냐? 원래는 과표가 1억일 때 특별한 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없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 세금 2천만 원 정도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표가 1억이신 분이 5천만 원 투자한다. 그럼 얼마가 공제되는 거예요? 4,400만 원이 소득공제 되니까 과표가 줄겠죠. 얼마로? 5,600만 원으로 과표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세금이 늘어요, 줄어요?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세금도 822만 원으로 줄게 됩니다. 얼마가 아껴진 겁니까? 1,188만 원이라는 세금이 절세가 되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 10% 지방세가 더 절세가 되겠죠. 그러면 1,300 정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 과세 표준 금액이 5천만 원이다.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 3천만 원 투자하면 얼마가 절세가 되느냐를 보게 되면, 원래 과표가 5천만 원일 때 특별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없다는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세금은 678만 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3천만 원 투자하게 되면 전액 3천만 원 다 공제가 되죠. 그럼 과표가 어떻게 돼요? 5천에서 2천으로 줄게 됩니다. 그러면 세금이 늘어요, 줄어요? 당연히 줄겠죠. 678만 원에서 192만 원으로 세금이 줄어들게 돼서 486만 원이 줄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실제 사례를, 제가 상담했던 사례를 하나 같이 보면서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것도 같이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거는 제가 7월 달에 상담을 했던 사례인데요. 총 소득이 8천만 원 정도가 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1년간 총 세금 납부하는 건 얼마냐면은 628만 원입니다. 지방세 포함해서. 그러니까 좀 아깝죠. 628만 원이나 세금을 내니까 거의 뭐 한 달 급여가 그냥 세금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나는 12달 일을 했으니까 12번 월급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번의 월급은 나라에 주는 거야. 한 달은 거의 그냥 공짜로 일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다 이러세요. 대부분 다 이게 그냥 원래 이런 거지 뭐 하고 원래 세금은 낼 수밖에 없는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다들 이렇게 내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어떻게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벤처 투자에 대한 걸 공부하시다가 이제 저희 센터 오셔서 저랑 상담을 했던 분인데,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이분의 총급여는 8천이었고요. 근로소득 금액은 6,600이었습니다. 요거는 그냥 빠지는 거죠. 근로소득 공제가 되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하는 게 없습니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근로소득 금액이 6,600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돼요? 과표가 되는 거죠. 과표가 얼마냐면 4,900, 약 5천만 원 정도의 과표가 만들어지신 거예요. 아니, 너무 적게 된 거예요. 소득공제가 너무 적으신 거야. 제가 내역을 쭉 봤습니다. 쭉 봤더니 뭐가 있냐면 여기에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주택자금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담보대출 항한한 거. 그게 거의 한 8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거랑 인적공제 150만 원,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봤더니 여기가 이제 신용카드랑 이제 그 밖에 소득공제가 있는데, 신용카드 이분이 쓴 게 거의 한 4천만 원 쓰셨거든요. 1년 동안. 그러니까 8천 버시는 분이 4천만 원 썼어요. 근데 소득공제 되는 게 얼마냐면 256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저번 시간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위해서 노력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거는 그냥 살아온 결과물에 의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거 노력한다고 해서 신용카드 많이 쓴다고 해서 공제되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적습니다. 이분은 어이가 없는 거죠. 4천만 원 정도를 썼는데 공제되는 게 이거밖에 안 될 줄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드 사용액 중에서요, 보험료로 빠져나간 거, 아파트 관리비 이런 거는 카드로 사용했지만 카드 사용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요거는 지난번 제 영상을 참고하시면 이해할 수가 있으실 테고, 아무튼 그래서 이분은 보니까 적용되는 게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만약에 당신이 작년께서 제가 볼펜으로 쓴 거죠. 이렇게 3천만 원 소득공제를 받으셨었다면 과표가 어떻게 됐을까요? 과표가 4,900이었는데 과표가 1,900으로 줄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세금이 어떻게 됐을까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엄청 많이 줄었겠네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궁금하잖아요. 내가 원래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세금을 이만큼 냈는데 만약에 내가 작년에 모든 게 동일한 조건인데 벤처 투자를 3천을 해봤었다. 그러면 내 세금은 어떻게 됐을까? 한 번쯤 계산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친절하게도 우리의 국세청은요, 그거 다 계산해보시라고 엄청난 전산 시스템 이미 다 개발해냈습니다. 우리가 납부한 세금으로 다 개발해냈으니까 한 번씩 해보세요. 해보는 것만 해도 의미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계산기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세금 모의 계산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항목들 있잖아요. 영수증 항목들, 그거 그대로 입력만 하시면 돼요. 숫자만 넣으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번 해보시면 내가 이 벤처 투자했을 때 얼마를 공제받고 얼마를 절세받을 수 있는 거구나를 다 계산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 계산을 해봤더니 3천만 원 투자했더니 세금이 얼마가 절세가 된다? 528만 원이 절세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원래는 이분께서 이거였잖아, 이쪽이었는데 총소득 8천이었고 벤처 투자 없었고 과표가 4,900이었고 납부 세금이 얼마? 620이었다. 거의 630만 원입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벤처 투자 3천만 원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세 표준 금액이 확 줄죠? 4,900이 아니고 1,900으로 줍니다. 그래서 결정세액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이브된 세금이 얼마다? 520만 원인 겁니다. 엄청난 거죠. 만약에 이분이 소득이 8천이 아니었고 만약에 1억이다. 뭐 1억 5천이다 그러면 절세되는 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 벤처 투자 소득공제 통해서 절세 엄청 많이 되는 거 알겠다. 근데 결국은 그 벤처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나는 그런 거 해본 적도 없고 내 주변에도 그런 거 하는 사람 본 적이 없다. 어디 물어볼 데가 없다. 이거 어디 가서 어떤 회사에 투자하면 되느냐, 증권회사 가면 되냐, 가서 문의하고 상담받으면 투자할 수 있는 거냐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증권회사 가서 저 벤처 투자 소득공제 때문에 투자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상담 좀 해주세요. 그럼 뭐라고 하시냐면 네? 뭐 하신다고? 펜 뭐요? 이렇게 됩니다. 네, 그분들 증권사분들이 뭐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담당하는 업무 분야가 아닌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증권회사 중에는 몇몇 지점들은 개인 투자조합을 결성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시는 곳도 있는 거는 같아요. 근데 본디 증권사는 그런 걸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물어보셔도 그런 거를 상담받거나 알아내기가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어떻게 투자하냐 하실까봐 제가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에 이렇게 벤처인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를 한번 들어갑니다. 들어가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에 우리나라의 모든 벤처 기업이 다 등록되어 있는 곳입니다. 다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공시 있죠? 공시에서 벤처 확인 기업 공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 들어가시면은 벤처 기업으로 인증받은 회사들이 쫙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벤처 기업이에요. 이 회사 중에 한 군데를 선정하던 뭐 두 군데로 나눠서 선정하던 투자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렇게 될 겁니다. 두 부류로 나뉘어요. 어쩌라고 이렇게 되시는 분이 있고요. 조금 적극적이신 분들은 MBTI에 약간 E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 회사들에 막 전화를 합니다. 뭐 이거 딱 들어가서 막 검색도 해요. 뭐 이렇게 들어가면 다 볼 수 있거든요. 아무튼 들어가서 정보를 막 본 다음에 마음에 드는 회사를 찾아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네 회사 여기 사이트에서 봤는데 여기 공시에서 봤는데 제가 벤처 투자를 하고 소득공제를 좀 받고 싶어 투자 의사가 있다라고 전화를 딱 합니다. 그러면은 이 전화를 받은 회사가 뭐라 그럴까요? 그러시군요 투자자님, 저희가 응대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거의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투자 안 받아요 이런 분들 많으시고 그냥 이렇게 흔히 말하는 개미 투자자가 가는 거 이렇게 별로 선호하지 않거든요. 거기도 인력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 한 명 한 명 응대할 수 있는 인력이 분명히 중소기업들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여기는 벤처 인증을 받는 기업들이 벤처 투자를 받으려고 벤처 인증 받는 게 아니거든요. 벤처 인증을 받는 이유는 법인세 감면이나 취등록세 감면 이런 것 때문에 벤처 인증 받는 거지 벤처 투자를 받기 위해서 벤처 인증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회사들은 벤처 회사이지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회사이지만 이 회사들이 벤처 투자를 받을 마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벤처 회사가 지금 몇 개냐면은 공시를 보면요. 작년 기준으로 3만 5천 개입니다. 이 3만 5천 개 중에 나의 투자를 긍정적으로 받아줄 회사를 찾는 거, 이거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럼 또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제 욕을 하고 계실 겁니다. 너 지금 놀리냐? 알려준다고 했으면서 뭐 하자는 거냐? 라고 생각하실 텐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게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이겁니다. 벤처 투자 종합 포털. 이거는 뭐냐면 이 홈페이지에는요. 벤처 투자를 받고 싶은 업체들이 다 등록되어 있는 곳입니다. 아까는 벤처 회사가 다 등록되어 있는 홈페이지고 이 홈페이지는 벤처 회사이면서 투자받기를 원하는 회사들이 모여 있는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투자받고 싶은 회사가 다 몰려 있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보시면 이거는 뭐라고 검색을 하시냐면은 벤처 종합 포털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투자 가이드를 들어가시면은 일단 아마 오늘 벤처 투자를 모르시다가 이 영상 보고 알게 되신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여기저기서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요 홈페이지에 보면 벤처 투자에 대해서 법과 제도, 현황, 돌아가는 사항들이 잘 나와 있어요. 여기서 공부하시기 굉장히 괜찮으실 겁니다. 일단 여기에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을 찾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기 투자 유치 희망 기업 검색이라고 있잖아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여기 일단 들어가세요. 여기 들어가시면 예를 들어서 뭐 쭈쭈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를 들어가서 내려서 검색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이 회사들이 다 벤처 투자를 받고 싶은 회사들이에요. 여기 보면 이건 뭐지? 이거 한번 봐볼까? 딱 들어봐서 봤더니 브라이트 코퍼레이션 회사 이거 성남에 있고 뭐 이런 회사인데 아무것도 정보가 없어요. 나 이 회사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 정보가 비공개네? 공개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쪽지 보는 게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좀 부담되잖아요. 그렇게 하기에는. 그러면은 이 회사의 정보를 또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비밀리에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공시되어 있는 자료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아까 요 사이트 있죠? 벤처 확인 종합관리 시스템 여기에 다시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확인 기업 공시 여기 들어가서 검색을 해볼 수 있거든요. 아까 여기다 딱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면은 두 개가 있는데 아까 우리 성남 요거네? 요거지 않습니까? 요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딱 나오죠. 이 회사 정보가 나옵니다. 이 재무 정보가 쫙 나와요. 쑥 이런 회사구나. 우리가 궁금한 건 이런 거 하잖아요. 이 회사 얼마나 벌지? 이런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딱 보면은 재작년에는 1억 3천 벌었고 작년에는 1억 정도 벌었네? 라는 재무적인 정보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는 회사인가 보면은 비디오 및 영상기계 제조업체 하는 거고 뭐 광학 엔진 뭐 이런 거 만드는 곳이구나. 이런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다가 이 회사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아까 우리 말씀드렸죠. 이거 투자 받고 싶어서 올라온 회사거든요. 이거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하면은 이제 투자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야기 나눌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또 여기서 제가 현실적인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가 투자를 받고 싶은 기업이 올라와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분들이 투자를 받고 싶은 건 개인들한테 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투자 받고 싶은 게 아니고 큰 펀드들한테 개인 투자 조합 몇십억씩 모여 있는 이런 데에서 뭐 5억, 10억, 20억 이렇게 투자 받고 싶은 기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개인이 전화를 해가지고 투자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쪽에서 뭐 친절하게 응대를 해줄 수도 있겠지만 친절하게 응대를 안 해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저를 욕하시는 분들이 막 소리가 들리거든요. 아니 너 장난 아니야. 아까 전에 이 좋다고 막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투자하나 증권회사 가면 되나 그랬더니 안 된다며 그리고 할 수 있는데 알려준다며 해서 이거 알려줬어. 그랬더니 여기는 벤처 기업인 곳들만 목록이 되어 있는 곳이고 여기는 그나마 벤처 기업이면서 투자까지 받고 싶은 회사들이 나와 있는 거래매. 근데 여기도 우리 같은 개인들이 전화하거나 어떤 투자 상담을 하면 제대로 응대를 안 해준다?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투자를 하란 말이냐?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자 보십시오. 항상 세상에는 모를 때는 정말 상상할 수 없지만 알고 나면 너무나 어이없을 정도로 쉬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벤처 투자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쭉 따라오셨으면은 벤처 투자에 좋은 건 알겠지만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네? 다 여기서 끝나요. 근데 누군가 한 명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벤처 투자를 하고 절세를 받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노하우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겁니다. 아는 회사에 투자하는 게 최고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문 투자자, 진짜 회계 정보도 잘 알고 산업도 잘 알고 전문 투자자다, 그런 분들이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만도 좋은 회사를 발굴하고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 아는 회사에 투자해야 됩니다. 아는 회사가 뭐냐? 이런 겁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요, 한 10분 중에 5분 정도는 이게 해당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엄청 많잖아요. 해당되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제가 하나 설명드려 볼게요.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벤처기업인 경우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빠가 또는 우리 아들이 사업을 해요. 중소기업을 하나 하고 있어. 근데 그 회사가 몰랐는데 벤처기업인 거예요. 그럼 그 회사에 투자하면 믿을만 하잖아요. 안전하잖아. 근데 그 벤처기업에 투자했을 때 가족회사라고 해서 소득공제가 안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됩니다.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께서 아드님한테 아들아, 아빠 회사가 벤처회사가 됐어, 그러니까 너 돈 벌잖아, 아빠 회사에 투자, 이렇게 안 하거든요. 또는 아들이 사업을 했어, 청년 창업을 했어요, 근데 벤처기업이 됐어,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한테 형한테 형, 아빠 우리 회사 이제 벤처회사니까 투자에 소득공제 해줄게, 안 해요. 이렇게. 왜? 벤처회사를 받는 목적 자체가 투자받기 위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그것보다는 법인세 절감과 취득세 절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가족 중에 친인척 중에 사업을 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혹시 그분들 회사 중에 벤처기업이 있나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있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또는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벤처기업인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상담하다가 되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벤처 투자 상담 오셨는데 이번에 투자할 곳이 너무 없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상담을 해봤더니 사업하신대. 근데 본인 회사가 벤처 회사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 하시냐면, 제 회사에 제가 투자해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그러는 거예요. 됩니다. 저도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벤처기업이거든요.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벤처기업인데 저도 제 회사에 투자해요. 왜? 소득공제 받으려고. 그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왜 가능한 거냐면, 제 회사지만 저는 대표자인 거고 법인은 법인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법인에 있는 돈을 대표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법인 거는 법인 거고 대표자 건 대표자 거, 별개인 거예요. 법인 거는 오영일 대표자 게 아니에요. 남의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자가 법인에 투자하는 거는 남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나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남한테 투자하는 거잖아요.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벤처기업이다, 그러면 내 회사에 투자해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거예요. 아까 제가 원천징수 영수증 꺼내서 상담 사례 보여드렸던 거였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 회사 운영하는 대표자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회사를 벤처기업으로 만드시고 그 회사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그분은 그렇게 이제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 회사가 벤처기업이어도 투자하면 소득공제가 된다라는 거고요.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도 없고 뭐 벤처기업도 없다. 근데 알고 봤더니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가 벤처기업이에요. 이것도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 대부분 대표님들이 직원들한테 얘기를 안 하죠. 이걸 굳이 왜 얘기를 합니까? 우리 회사 이제 벤처기업입니다. 직원 여러분 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에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우리 회사가 벤처 회사였네? 그러면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딴 데 가서 찾지 말고 일단 여러분 회사가 벤처인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래처 또는 친구가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거래처 같은 경우는 이런 데 있죠. 우리랑 진짜 5년, 10년, 15년만 우리 부모님 세대 때부터 거래해온 거래처가 있어요. 그런 거래처가 알고 봤더니 얘네가 법인세 절감하고 취등록세 절감하려 벤처기업이 됐네? 그럼 그 거래처 잘 아는 기업이니까 우리 투자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벤처기업 제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제 친구들 딱 저희 나이 때 40대가 이제 막 소득 활동이 쫙 올라갈 때잖아요. 그 세금 많이 내거든요. 그 제 친구들은 제가 벤처기업 하니까 웃죠. 너무 행복해하는 거지. 오영일 내 회사에 투자하면 되니.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벤처 회사 투자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막 이런 데 가서 막 알아보고 이런 데 가서 막 알아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건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나? 가족이 운영하거나 내 회사나 내가 근무하는 회사나 우리 거래처나 내 친한 친구나 이런 데 벤처기업이 있나라면 알아보세요. 그러면 제가 경험해 보니까 10분 중에 5분 정도는 있으세요. 물론 이제 그 10분 중에 5분이 있는데 그 상대방이 벤처기업이긴 하나 그 상대방이 믿을만 한가는 별개의 문제인 거고 상황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벤처 투자는 분석해서 투자하거나 아는 벤처에 투자하거나인데 은근히 아는 회사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그래, 나는 아는 회사가 있다.
투자할 수 있다. 근데 이 투자를 하면은 결국은 그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를 해야 되는데 이 회사들은 다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팔아서 현금화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결국은 소득공제는 받지만 이 투자금은 그냥 꽁꽁 묶여서 날아가는 돈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으로 투자하셔도 되고요. 전환사채로 투자하셔도 됩니다. 주식은 말 그대로 지분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환사채의 그냥 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만기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환사채로 투자를 하셔도 되고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돌려받을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묶이거나 날아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주식으로 하셔도 되는데 전환사채로 하게 되면은 현금화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그 회사가 전환사채 만기일에 돌려줄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상대방 회사가 현금 흐름이나 좀 이렇게 괜찮은 회사인지 이런 걸 파악하는 게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 전환사채로 투자한다고 해서 원금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요거는 참고하세요. 그래서 벤처 투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형태가 주식으로 투자할 수 있고 전환사채로도 투자할 수 있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뭐가 좋고 나쁜 건 없습니다. 벤처 투자를 주식으로 하게 되면요. 잘 되면 진짜 이게 10배, 100배도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투자한 어떤 회사가 있어. 근데 그 회사가 배달의 민족이나 뭐 오늘의 집이나 당근마켓 막 이렇게 돼. 막 진짜 막 50배, 100배 우습거든요. 내가 투자한 게 예를 들어 3천만 원인데 이게 막 3억이 되고 3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신에 잘 안 된다. 그러면 원금 회수는 이거 어떡하지? 뺄 수도 없고 소득공제는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 주식을 사줄 사람이 없네? 난리가 나. 돈 묶이는 그런 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으로 투자하면 보통 요때에 투자하게 되는데 요 데스밸리라고 해요. 이걸 넘기는 게 10개 회사 중에 7개도 안 된다. 7개 이상 다 없어지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할 수는 있다. 대신에 잘 되면 진짜 대박이다. 그래서 뭐 아니면 도가 벤처 주식 투자인 거고 벤처 전환사채 투자는 회사가 진짜 잘 돼도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왜? 전환사채는 그냥 이자 받고 만기 되면 원금 돌려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암만 잘 돼도 뭐 10배, 100배 이런 드라마틱한 이런 건 없습니다. 로또 같은 게 없어요. 그냥 이자 수입 적당히 받고 소득공제 받고 원금 회수 일정이 명확한 게 장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회사를 분석하고 미래의 비전까지 이렇게 산업을 분석한 힘이 있고 이런 뭐가 있다. 그런 분들은 이거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저거를 안 합니다. 나는 모르겠어요. 저는 다음에 배달의 민족, 다음에 쿠팡, 다음에 당근마켓이 뭐가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제 회사에 그냥 저도 전환사채로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제 주변 분들도 그냥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뭐 모르겠지만 대부분 못 하시거든요. 어렵잖아요. 저거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 중에 소득공제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다 저희 회사 오셔서 그냥 전환사채 해가지고 이자 8% 받으시면서 그냥 소득공제 받으시는 거죠. 자, 이제 주의사항입니다. 여태까지는 벤처 투자의 이제 개념이나 장점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진짜 주의해야 되는 거. 이게 벤처 투자가 사기치는 사람도 많거든요. 나쁜 사람도 은근히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투자할 때 신주로 투자를 해야 돼요. 만약에 주식으로 하게 된다면 전환사채 말고 주식으로 투자할 때 요거 하실 때는 무조건 신주 유상증자로 투자를 해야 소득공제가 인정이 돼요. 물론 이런 거 있어요.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죠. 그걸 우리가 인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벤처기업이 투자한 거예요? 아니에요? 투자한 거예요. 근데 소득공제는 안 된다고요. 신주로 발행한 걸 투자할 때 소득공제가 되는 겁니다. 꼭 명심하세요. 그 회사 직원이나 임원이나 주주가 갖고 있던 걸 우리가 인수하는 건 그건 구주예요. 이미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인수한 거잖아요. 그거는 소득공제가 안 됩니다. 꼭 신주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모르시는 분들한테 막 악용하는 나쁜 경우 종종 있으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은 벤처 투자로 소득공제를 인정을 다 받고 하려면요 3년간 투자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물론 투자하고 다음 해에 그러니까 2023년 12월 달까지 투자를 하시게 되면 요게 24년도 2월 달에 소득공제가 반영돼서 환급 받아요. 근데 환급 받더라도 이 투자를 3년 동안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으로 갖고 계신 분이라면 3년 동안 주식을 갖고 있고 누군가한테 팔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환사채로 투자하신 분은 3년 동안은 원금을 돌려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중간에 팔거나 주식을 사채권을 돌려받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소득공제 받은 혜택을 모두 다 토해내야 됩니다. 꼭 이거 유지하세요. 3년 동안 여유자금으로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되셔야겠죠. 자,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별표 하나 치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벤처 투자를 받게 되면 등기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일단 이게 텍스트를 읽어볼게요. 투자한 날이 아닌 등기일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러분께서 24년도 2월 달에 웃는 얼굴로 13월에 월급을 받기 위해서 23년 12월 31일 그러니까 과세 연도가 바뀌기 전에 기가 막히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이때 했어. 그럼 이때 투자를 하면 등기는 1월 10일 정도에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소득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등기일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24년 1월 10일 날 등기가 됐으니까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소득공제가 적용이 돼요. 그러면 언제 되는 겁니까? 24년도에 투자한 거니까 25년 2월 달에 소득공제가 적용돼서 13월에 월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투자는 23년 12월에 했지만 소득공제 언제 받는다? 25년도에 받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실 때는 등기일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요. 저희 행생 같은 경우는 벤처 투자하시는 분들을 보통 매월 20일까지 투자를 하게 하고 6월 28일 날 저희가 등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20일까지 입금을 하시고 그게 28일 날 등기가 돼서 내년 2월 달에 소득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런 스케줄로 진행이 된다. 만약에 또 어떤 분들이 저희 회사 오셔서 한 21일 정도, 22일 날 오셔서 이것도 저 투자해 주세요. 등기해 주세요. 안 됩니다. 그렇게 업무 처리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등기일 기준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생각한 것보다 1년 후에 된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거 진짜 조심하십시오. 이건 특히나 어떤 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냐면, 지금 피부양자이신 분들, 금융소득이 다른 거랑 합쳐서 적금하고 받은 금융소득, 주식 투자해서 받은 배당소득 다 합쳐가지고, 이게 1,000만 원이 초과되지 않습니까? 금융소득, 이자 배당이 합쳐서 1,000만 원 초과하게 되면은 이 이자 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이 돼요. 그러면은 이게 다른 소득이랑 합산해서 2,000만 원 초과돼 버리면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버리거든.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돼요. 쓰면서 할까요?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재산은 5.4억 이하 그리고 소득은 이하 요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소득은 여러 가지 소득을 다 합산하는 거예요. 합산하는 연금이랑 뭐 이것저것 근로소득이랑 다 합산을 하는 건데 이때 금융소득은 1천만 초과 안 되면 합산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타소득이 예를 들어서 1,500만 원이었어 이분이 500만 원이고 금융소득이 600만 원이었어 원래. 그러면 합계 소득은 얼마냐면 2,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만약에 재산 요건이 된다는 가정 하에 봤을 때 소득이 2,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피부양자 요건이 2,000만 원 초과니까 이분은 원래 피부양자가 안 돼야 되는데 이분이 사실은 피부양자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왜냐하면은 금융소득은요 1,000만 원이 초과되지 않으면 합산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없애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타소득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합계소득이 실제로는 2,100만 원이지만 건강보험에서 볼 때는 1,500만 원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원래 600만 원 정도의 이자소득이 있었어요. 근데 행센 벤처 투자하고 소득공제 받고 뭐 해가지고 했더니 이분이 이자를 1년 동안 받은 게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금융소득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1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000만 원 초과됐네요. 그럼 타소득이랑 합산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면은 1,500 더하기 1,100을 다 더해주는 겁니다. 그럼 얼마가 됩니까? 2,600인가요? 2,600만. 그러면은 2,600만 원 됐으니까 소득 요건을 오버해버리게 됐네. 이렇게 되는 순간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고 건강보험료 납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벤처 투자할 때 전환사채로 투자하는 거 진짜 좋거든요. 좋은데 금융소득 1,000만 원 초과되는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성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건강보험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렇게 재무관리나 재정관리를 할 때는 한 부분만 보면은 득이 될 수 있는데 이것만 보다가 소탐대시라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게 재산관리거든요. 꼭 그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벤처 투자 이거 지금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 급하게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근데 꼭 급하게 안 하셔도 된다. 뭐 올해만 세금 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내셨고 재작년에도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1년만 더 내세요. 너무 급하게 하지만 1년 더 내고 대신에 제대로 이해하시고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 곳을 찾으세요. 이런 곳들 중에 꾸준히 할 수 있는 곳을 찾으십시오.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렇게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곳을 잘 찾고 그 다음에 투자하는 게 좋지, 급하게 막 뭐 해가지고 이제 불편한 일이 생기면 또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게 벤처 투자 분야예요. 그러니까는 급하게 하지 마시고 꼭 돌다리 두들겨 가시면서 꼼꼼하게 따져보시기 바라고요. 또 벤처 투자 관련해가지고 그도 실물을 보다 보니까 많은 것들에 대한 디테일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벤처 투자 관련해서 알아보시다가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저희 행생 그 카톡 채널 공식 채널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문의하시면 되고, 아마 이 영상 하단 링크에 공식 채널 링크 있을 거거든요. 거기다가 문의하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응대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행세는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그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아가는 윈윈 할 수 있는 회사가 되기 위해서 정직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복 받으실 겁니다. 그분들은 절대 감기 안 걸리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